자, 우리 국제분쟁의 해결과 평화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제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련되어서 세 가지 이론을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 현실주의는 이렇게 국제관계를 바라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듯 국가도 이기적이다. 국제관계를 구성하는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와 유사하다. 국제관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통제할 상위기관이 없는 국가들의 무정부적 상태이다. 이기적인 인간들의 집합체인 국가는 경쟁적으로 권력, 힘을 추구하고 전쟁과 같은 국제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야,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즉, 현실적으로 각 국가들은 자기들이 세계에서 자국의 안보와 생존 유리한데, 즉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는, 자기 나라에게 권력, 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추구를 한다. 전쟁도 마찬가지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그 갈등에 대해서 세계 지금 패권국이 되고 싶은 겁니다. 세계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 간에 지금 자국의 권력, 자국의 이익, 자국의 힘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겠죠. 자, 국제관계에 보편적으로 합의된 도덕원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보편적인 도덕원칙, 국가 간의 관계, 국제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거 없다. 국제분쟁의 해결 및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세력균형이다. 동맹 등의 정책을 통해, 즉 세력균형이 핵심입니다. 자, A국이 있어요. B국이 조금 더 약해. 이럴 때 A는 자기네들의 힘을 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를 해요. 일단 현실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 자국의 권력, 자국의 힘, 그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오히려 B 국가를 억압할 수도 있고요. 이를 위해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해요. 수단일 뿐. 그렇기 때문에 B는 억압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C국, A보다 약국이었던 또 C국과 동맹을 합니다. 그 순간 B와 C와 A는 저울로 보면 이제 같은 정도의 권력, 힘을 갖게 된 국가끼리 힘을 갖게 됐어요. 요 순간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국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면 엄청난 손해죠. 자, 동맹, 비밀 외교들의 정책을 통해 세력 균형을 이루는 게 핵심이다. 세력 균형을 통해 국제 분쟁을 즉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일시적으로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끝납니다. 자, 국제와 비정부 기구는 다양한 행위 주체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가들 사이 협력을 현실주의에서는 국제관계의 행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만이 현실 주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참여하는. 자, 이번은 이상주의입니다. 자, 말 그대로 현실주의, 말 그대로 이상주의인데, 이상주의는 국가도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국가 간의 이성적인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법, 국제적 차원의 어떤 규범, 국제기구 등을 만들어서 법적, 제도적 개선의 차원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국제분쟁의 원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지, 오해, 잘못된 정책과 제도, 동맹, 비밀외교 등 때문이다. 이거 세력균형이 국제분쟁의 어떤 해결 방법이다. 그게 평화의 방법이다 라고 했던 현실주의,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커지고 더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비판하고 있죠. 국제관계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능동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게 이상주의. 자, 현실주의 맞고요. 이상주의 맞죠.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구성주의는 어떤 입장이냐면, 일단은 중요한 거 위에서 봤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입니다. 한국도 보세요. 진보가 정권을 잡느냐, 보수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북한과의 관계, 북한과의 요 국제관계가 변화합니다. 진보냐 보수가 뽑혔느냐에 따라서 국가 정체성이 구성되고 또 바뀌면 재구성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국제관계도 재구성되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도자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국제관계는 구성되고 또 재구성된다는 입장이 구성주의. 그냥 잠깐 알아만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갈등 봅시다. 갈등. 이제 평화 갈등.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평화를 위해서는 폭력도 가능하다? 아니요. 갈등에게 있어서 평화적 수단으로만 평화를 달성해야 됩니다. 갈등은 폭력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요. 범죄, 테러, 전쟁, 폭행. 직접적 물리적 차원에서 어떤 피해를 가할 수 있는 폭력을 첫 번째 유형에 배치를 첫 번째 유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직접적인 어떤 신체나 이런 데 피해를 가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요 빈곤과 억압, 그리고 차별이라는 사회 구조가 있는 한 그런 것도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미국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흑인 인종차별 같은 거. 조선 후기 때 하층 계층, 노예 계층을 억압하던 그런 사회 구조, 그것도 하나의 사람에게 있어 어떤 간접적, 정신적, 의도되진 않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즉 뭐냐면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뭐 정신적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없게끔 하는 그것도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정치 구조적 폭력. 이것을 두 번째 유형으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 사상, 언어, 예술, 대중매체, 교육 등을 통해 직접적이고 구조적 폭력을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상징적 폭력. 이것을 문화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자,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번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대중매체 문화적 폭력, TV 같은 데서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좀 뭐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많아졌어. 그러면은 그런 TV를 통해 그런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접하는 사람들은 해당 나라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심해졌겠죠. 그것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어떤 제도로, 아니면 사회 구조에서 관습이나 법률에서 이제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그게 나아가서 이제 직접적 폭력, 어떤 신체에 어떤 피해를 끼치는 직접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번에는 먼저 뒤쪽으로 갈게요. 쌤, 그러면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직접적 폭력 순인가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잠깐만요. 그렇다면 폭력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문화적 폭력 중에 그 대중매체 말고, 방금 쌤이 안 좋은 거 대중매체 설명했죠. 이번엔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의식 구조를 사람들의 의식을 좀 좋게 바꿔요. 그러면은 사회 구조에서 관습과 법이 뭐 차별 없는 그런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향으로 바뀔 거고,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직접적 폭력도 사라질 거다 라는 방향으로서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한다면. 근데 뒤로 쭉 가서 요 원전에서 갈퉁을 볼게요. 갈퉁.
자, 갈퉁 부분 지금 읽어보세요. 자, 폭력은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의 삼각형의 어떠한 꼭지점에서도 시작될 수 있고 다른 꼭지점으로 쉽게 전달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봤을 때는 아까는 문화적, 구조적, 지적적 순이었는데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 이 삼각형이 있어요. 서로 영향을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고 또 나와 있네요. 이 두 부분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폭력이 없는 상태인 평화를 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소극적 평화는 우리가 봤던 폭력의 그 첫 번째 유형,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소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자, 소극적 평화, 즉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진짜 평화 상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 갈퉁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 평화는 뭐냐면 적극적 평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적극적 평화 상태는요, 뭐냐면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즉 모든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폭력이 사라진 상태. 그리고 이 갈퉁은 아까도 얘기했죠.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자,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번에 우리 폭력의 세 가지 유형 알았어요. 평화의 두 가지 유형도 봤는데 갈퉁이 얘기하는 건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모든 폭력이 없는 적극적 평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적극적 평화 상태는 또 다르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국가안보는 소극적 평화 상태, 즉 직접적 폭력이 없는 테러, 전쟁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도 봤습니다. 이거 진중하게 갈퉁이 주장하는 폭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인간안보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안보에도 별표를 하세요. 이 인간안보가 요 적극적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인간안보는 안보, 지키는 건데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적 폭력 없는 건 당연하고요. 더 나아가 사회 구조가 억압, 차별, 빈곤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폭력, 대중매체나 어떤 종교 사상 속에 어떤 그런 폭력을 정당화하는 요소도 다 사라져야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 인간 안보가 즉 적극적 평화가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자, 갈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 칸트의 영구평화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요새도 그렇고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 보면서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칸트는요, 이 평화가 실천 칸트하면 실천 이성 떠오르죠. 실천 이성의 명령이, 즉 실천 이성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적 의무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영구 평화를 말해요. 쌤, 영구 평화? 뭔 말이에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히 종식된, 모든 전쟁이 사라진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모든 전쟁이 영원히, 완전히 종식된, 영원히 사라진 그러한 영구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영구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칸트는 자 보세요. 이 6가지 예비 조항과 그 다음에 3가지 확정 조항, 그리고 왼쪽에 보면 2가지 추가 조항과 또 여기 하나의 부록, 이것들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쌤, 왜 하필이면 예비 조항, 확정 조항, 뭐 추가 조항, 부록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이러면 그 당시에 전쟁과 이제 전쟁, 각 어떤 A 나라랑 B 나라랑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을 끝낼 때 이제 조약을 맺고 자 전쟁을 끝내겠죠. 우리나라의 뭐 한국 그 조선 그 뭐야 그 일본과 맺었던 강화도 조약 같이, 그때 서구 유럽에서 조약을 맺을 때 형식이 이런 형식에 따라 지켜졌습니다. 이런 형식에 따라서 조약이 이루어졌고요. 칸트도 이런 형식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했을 본인의 이론을 전개를 하는데, 먼저 예비 조항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끝에 보세요. 1항, 2항, 3항, 4항. 안 된다, 없다, 폐지되어야 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 부정적, 하지 말라는 것만 나와 있죠. 예비 조항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지 말라는 건데 제 1항부터 볼게요.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조약도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조선과 일본이 맺었던 강화도 조약 같은 게 전쟁의 화근이 되는, 청나라에서 군사를 파견하면 일본도 파견하겠다, 이거 평화조약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강화도 조약은. 그렇다면 뭔데요? 단지 적대 행위의 일시적 중지인 휴전조약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즉, 자, 평화조약은요, 그때의 하나의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킨다, 완전히 끝난다라는 차원이고요. 휴전조약, 전쟁의 화근을 남겨놓은 것도 휴전조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휴전조약은 그때 하나의 전쟁의 완전한 끝, 종식이 아니라 잠깐 휴전, 일시적 중지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조약 맺을 거면 전쟁의 화근 그거 담고 있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독립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가 없다. 마치 국가는 도덕적 인격체로서 물건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도덕적 인격체로서 대우해야 된다는 건데, 서구 유럽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자식들한테 나라를 이렇게 분할해서 넘겨준다던가, 결혼을 통해서 뭐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뭐 상속, 뭐 이런 뭐 하여튼간 뭐 나라를 사고 팔고 증여 주고 뭐 이런 것들 안 된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물건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자, 그리고 상비군은 뭐냐면 항상 주둔해 있는 군대를 말하죠. 항상 주둔해 있는 군대. 상비군은 폐지되어야 된다. 상비군뿐만 아니라 재화의 축적도 마찬가지다. 왜? 상비군이 있으면, 재화의 축적이 있으면 저거 전쟁 일으키려는 거 아니야, 저 나라? 그러면 국가 간의 전쟁의 완전한 그 영구적 종식은 힘들다. 저 나라가 저렇게 군대를 갖고 있고 재화를 모으고 있네? 저 돈으로 전쟁, 저 군사로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가 된다는 겁니다. 단 외적의 침입 방어를 위한 자발적 훈련은 가능하다. 즉 칸트는 공격적 전쟁은 안 되지만 방어적, 지키기 위한 차원의 방어적 전쟁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봅시다. 국가는 대외적 분쟁과 관련한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국채라는 게 뭐예요? 국가 채권은, 예를 들어 국가 채권은 증서 같은 겁니다. 이거 나중에 뭐 이거 국채 증서, 채권 증서, 내가 너한테 지금 1억을 빌리는데 이거를 우리 국가가 한 10년 뒤에 뭐 이자율 한 10%로 해서 돌려주겠다는 증서 같은 건데요. 이 말은 뭐다?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거죠. 돈을 다른 나라의 그 국채, 채권을 발행 줌으로써 증서를 줌으로써 그만큼 돈을 끌어온다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비군 폐지 때 재화의 축적 저 돈 군사비로 쓰려는 거 아니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에 폭력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자, 위에다가 쓰세요. 폭력으로 개입, 강제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어떤 하나의 도덕적 인격체로서 대우해야 된다.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제 6항 읽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항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은 연기, 미루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항은 천천히 좀 해도 되고 3항도 천천히, 물론 언젠간 꼭 해야 되고 4항도 천천히 해도 되고 5항은 연기, 천천히 안 돼요. 즉시, 6항도 즉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예비조항을 봤으면 이제 확정조항으로 가야 돼요. 확정조항 너무 중요합니다. 확정조항 별표하시고 자, 지금부터 필기합시다. 자, 예비조항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 끝에가 부정형으로 이제 끝나는데, 즉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비조항입니다. 근데 칸트는 얘기해요. 적대행위의 중단과 평화상태의 보장은 다르다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에 안 지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이 법적 차원에서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보장이 가능하다. 확정조항 없이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확정조항 없이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확정조항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확정은 법을 통한 확정입니다. 크게 국내적 차원, 그리고 국제적 차원, 그리고 모든 우리 세계에 해당하는 차원으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첫 번째 항부터 봅시다. 모든 국가는 공화정이어야 된다. 공화정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공통의 법에 의해 통치되는 형태를 말한다. 공화적 체제에서 전쟁을 할지 결정하려면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 쌤이 쓰는 거 필기를 하세요. 이게 마치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자연 상태,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만인의 투쟁 상태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에 그 해당 사람들을 어떤 생명을 보존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법 안에서의 자유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사회계약론의 아이디어였죠. 즉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고요. 그 국가의 법에 의해서 법 안에서의 자유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공화정의 모습으로.
자, 요 자유, 평등, 공통의 법이 우리 지금 통치 형태 중에서 공화정과 전제정이 있으면 공화정이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공화정과 전제정의 그 차이가 뭔가요? 이러면 공화정의 핵심은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요. 권력이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전제정의 특징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입니다. 권력 분립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자,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 국회의원들이 있는 입법부, 우리 판사들이 있는 그 사법부, 이렇게 세 가지가 상호 견제하면서 분립, 권력을 나누고 있죠. 전제정은요, 권력 집중. 1인의 군주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군주는 동료 시민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소유자이자 지배자이다. 이런 군주는 전쟁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근데 공화정이란 권력이 분립되어 있을 뿐더러 국민의 뜻을 대신할 뿐인 정치체제이다. 즉 공화정체에서의 군주는 국민의 단지 대표자일 뿐, 동료 시민이다. 대표자일 뿐이다. 동료 시민이다. 이때 만들어지는 공통의 법이란 어떤 국민 전체의 국민 전체의 통일된 의지가 나타나 있을 뿐이다 라고 공화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전체의 통일된 의지가 중요하고요. 전쟁,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제 손해, 생명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칩니까? 동의 안 할 거다. 전쟁하지 않을 거다 라고 바라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국제법의 차원입니다.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 국제연맹에 기초해야 된다. 왜? 국가 간의 갈등이 있을 시 전쟁이 아닌 국제법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자, 국가 간의 갈등이 있어요. 국제법이 없으면요,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어떤 공통의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제법이 생기면 전쟁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법적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연맹에서는 독립국가들의 자유와 권리가 지속된다. 그러나 상위의 중앙권위체인 국제국가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뭔 말이지?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써봅시다. 이거 조금 더 크게 쓰세요. 여러분들 쓸 때 쌤이 굉장히 지금 작게 쓰고 있네요, 보니까. 자,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냐면, 자, 구조는 이제 같아요. A국, B국, C국 등 다양한 나라들이 하나의 국제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받는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국제연맹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것을 국제연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평화연맹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국가들의 연방체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D국이라는 하나의 어떤 더 강대국에 A국, B국, C국이 그 밑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런 국가의 모습을 우리는 국제국가 또는 세계공화국 또는 단일한 세계정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칸트는 요 앞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요, 요 뒤에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자유, 평등, 공통의 법. 요 세 가지가 이 보시면 국내법에서 중요했었죠. 이것에 다 동그라미를 칠 수 있을까요? 국제법은 어떤 구조냐면 원탁 회의 같은 구조예요. 요 원탁에 모두가 평등하게 앉아서 있는데 요 원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평화연맹, 우리 UN 떠올리세요. UN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 원탁 위에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종이 안의 내용이 국제법이에요. 제1항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시 어쩌고 저쩌고, 2항 어쩌고 저쩌고. A, B, C는 모두가 평등한 국가의 관계고요. 모두가 자유롭게 이 안에서 자신의 국가를 운영해 나갑니다. 단지 국가 간에 갈등이 있을 시에만, 국제법이라는 공통의 법에 의해서, 원탁 위에 올려진 국제법이라는 공통의 법에 의해 갈등을 해결할 뿐, 그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그 각각 A국, B국, C국 각각의 독립국가들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공통의 법이 이 국제연맹, 평화연맹, 국제연합, 자유국가들 연방체제에서는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D국은 어떤 구조일까? 마치 네모난 긴 탁자에서 상석에는 D국이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 A국, B국, C국이 마치 신화와도 같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즉 D라는 D국이 위에 있고요. A국, B국, C국은 아래에 있습니다. 억압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죠. 마치 뭐처럼? 위에서 봤던 전제정처럼. 그렇기 때문에 A국, B국, C국의 자유는 D국에게 억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D국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평등도 하지 않습니다. 위아래 구조 있죠. 다만 공통의 법, D국의 법에 의해서 통제될 뿐이죠. A국, B국, C국은 독립국가로서 자국을 정말 자유롭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즉 거기에 또 알아야 될 거 뭐냐면, 국제연맹은 세계에 단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그 하나의 국제연맹에 참여해서요, 참여하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 단 하나뿐인 평화연맹은. 평화연맹이 여러 가지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국제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럼 또 국가 간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식으로 그 국제연맹끼리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국제법이라는 하나의 국제법이 있으면 국가 간의 갈등 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또 국제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은 소속된 연맹이 다르면 국가 간의 갈등 해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국제연맹은 똑같은 말, 평화연맹은 주권적 권력 없습니다. A국, B국, C국 자기들 나라 운영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주권은 개별 국가에게만 있습니다. A국, B국, C국 각각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 운영해야죠.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국가. 단지 국제연맹에서의 국제법은 뭐다? 국가 간의 갈등이 있을 시 그 해당 국제법을 통해서 법적 소송을 통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계시민법은 어떤 내용이냐?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이런 조건이 붙죠. 지금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일시적 방문권을 모두가 가지고, 즉 원주민과 교제를 시도, 그 원주민이 싫다고 하면 또 나와야 돼요. 시도는 해. 근데 무조건 공격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평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 원주민들이 그 자기네 국가를 찾아왔는데 막 죽이려고 해. 그러면 안 된다.
다만 다른 나라에 찾아간 여행객, 방문객들도 시도 일시적 방문권만을 지닐 뿐이지 일단 조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이라는 조건은 당연히 붙고 그러면서도 뭔가 더 엄청난 걸 바라면 안 된다. 단지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만을 말하지 갑자기 그 여행 가는 뭐 그런 다른 나라에서 나 영원히 여기에서 지내겠다 이거 요구할 권리는 없다. 이걸 환대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환대권은요, 즉 손님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말해요. 뭐 환대라고 해서 어떤 진짜 환대, 융숭한 대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거는 없어요. 단지 일시적 방문권, 그 교제를 시도할 권리, 발을 디딜 권리로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법적 보장을 통해 이제 평화, 영구 평화, 영원한 전쟁 상태의 영구적인 종식, 그것은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칸트는 바라보고요. 자, 추가 조항 봅시다. 추가 조항 왼쪽 상단 보세요. 추가 조항. 영구 평화의 보증은 꼭 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인위적인 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연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 조항. 왜 비밀 조항이라고 나와 있지?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국가는 철학자의 자문을 구해야 된다. 칸트 철학자죠. 철학자의 자문을 구해야 된다. 근데 왜 비밀이에요? 이 영구 평화를 실현하는 군주, 관리, 그 정치인들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철학자의 자문을 구하되 비밀로 일단 구해라. 자, 부록. 정치는 도덕에 충실해야 한다. 이게 뭔 말일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앞에 국제관계의 이론 중에 현실주의 이론처럼 자국의 이익을 추구를 합니다. 근데 이익을 추구를 하려고 하되 잊지 마라.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정의 실현. 국제관계에서의 정의란 뭐다? 영구평화의 실현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정의의 실현, 영구평화의 실현,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게 자, 칸트의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칸트 영구평화까지 참 내용 많았는데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필기를 했죠. 그 다음 내용은 조금 이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